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 헤드라인 읽는 중국경제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댓글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제 힘을 얻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아마 주중 2회 정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2, 3일 동안 모아진 헤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의 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반도체 굵기 관련된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내용 보면 삼성 잡겠다던 중국 반도체 굵기 사기꾼의 2.6조 원 털려, 다소 좀 과격한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국 반도체 회사인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설립 3년여 만에 청산 전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반도체 문해안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회사가 제대로 된 반도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청산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장님,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과장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지금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정확하게 보자면 국가 펀드가 조성하고 이게 이제 투자를 해주면서 육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굵기 대상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하면 이 중국 정부가 만든 2개 반도체 펀드가 있어요. 네. 그 펀드에 투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1기 투자가 21조 원 2014년에 만들었고 2기 투자가 2019년에 만들었나 그러는데 한 33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하신 우한 홍신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국가의 흔히 말하는 반도체 빅펀드가 들어간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제가 그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작년 8월 달에 이미 이제 나온 얘기를 다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을 한다고 그럴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중국 반도체는 죽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좀 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기사 내용 보면 저희가 좀 낯이 익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TSMC의 최고 기술자였던 장상희 최고 경자를 한번 영입했었다. 근데 이분이 또 SMIC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 인물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우한 홍신 반도체가 어디냐고 그러면 우한시에 있는 동시후치라고 하는 이제 여기 구에서 그 투자한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22조짜리 투자다 그러는데 이게 그 원래 조감독 진행했던 것은 아파트 짓다 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한이 왜 이제 이런 데 사기를 당하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북경에 있는 이 광양 란투라고 하는 이제 투자 자문회사 같은 이런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 회사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는 거죠. 그 산업단지가 속한 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90대 10% 지분으로 회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중요한 반도체의 그 기술력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회사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는데 이건 우한이라는 중국 내륙 중에 가장 내륙에 있는 데서 이런 것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우한이 속해 있는 호북성, 그 후베이 성이 이제 의욕적으로 그 반도체 쪽을 육성을 하려고 이제 좀 의욕을 보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한 같은 경우는
원래 광통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국 광통신의 뭐 시작이랄까,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광통신에다가 반도체를 더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앞섰던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북경의 사기꾼이 그 타겟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사기꾼이 우한시를 사기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사만광전, 최근에 많이 한국에서도 알려진, 네. 그 다음에 장강춘저, 그 메모리 반도체, 봉화통신, 그리고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도 후베이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거나 외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뭐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은 22조짜리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시정부가 투자한 2조 6천억 요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실제적인 손실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방금 얘기하신 TSMC 출신의 그 CTO가 SMIC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고 이제 이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보면 꼬시킴을 당한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 이제 이쪽에 CTO로 갔다가 가서 진도가 안 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SMIC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기는 이 멋있게 폼나게 치면은 이게 잘 안 잡히는데 결국은 이것은 거대한 이제 사기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방 그 작은 정부가 이것이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얼굴 마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을 갖다 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미 이것은 뭐 2019년에 이미 끝이 난 이제 사안인데 이걸 계속 언론에서 리바이벌을 하는 거라 보여지고, 최근에 나온 것은 240명을 이제 퇴사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와요. 네.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 회사의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2020년 11월 18일에 그 이 회사를 만들었던 사기꾼 이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이 우안시에 있는 동시후에서 완전히 이게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더 이상 반도체가 안 되니까 새로운 그 부지를 활용한 시설을 활용한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에 남아있던 240명을 이거를 이제 다 퇴직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가로 늦게 신문에 뉴스에 나온 거를 우리는 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냐. 네. 그렇게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자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지방정부가 사기당한 프로젝트에 땡처리하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지 이것 때문에 무슨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슨 자초됐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반도체 국기는 이 빅펀드의 자금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와는 상관없는 투자였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4월 위기설과 또 비슷한 것 같은데요. 회사채 3월 만기 도래가 223조 원이 된다. 이거로 인한 어떤 이 경제적 샥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인데 이게 220조 그러면 이거 엄청난 물량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지만 네.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3월 달에 1조 3천억 위안이 들어오고 4월에 1조 원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엄청나지만 1월 달에 이미 1조 1천억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200조가 들어온 걸 뭐 별 무리 없이 막았고 3월 달에 이제 223조 그러면 1월 달보다 한 20, 30조 정도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큰일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또 금융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이건 다시 또 한번 네. 이 부분은 좀 지금 보여주신 이 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3월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렇죠. 높기는 한데, 일단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만기되는 사이즈 자체가 매월 크고, 근데 그 중에 3월이 좀 평소보다 좀 많다 정도 수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더 안을 들여다보면 3, 4월에 몰려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지금 이 맨 아래 붉은 색깔로 칠해진 7,903억. 네. 요게 바로 지방 국유기업의 그 회사채고요. 네. 신용채고, 그 위에 그 녹색이 중앙 국유기업들의 이제 신용채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223조의 88%가 국유기업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민간기업 채권은 1,617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유기업은 절대 부도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한국에서 곱하기 170한 걸 갖고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의 그 10배 수준이고, 뭐 인구수로 보면 거의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223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예를 들면 경제 규모로 생각한다면 1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22조 정도가 만기가 돌아온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그 거의 돌아오는 것의 88%, 90%가 요게 국유기업 것이기 때문에 네. 부도 리스크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유기업 관련된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 부분 롤오버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뭐 100% 된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좀 당황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유명 투자자문 업체가 사기 혐의 적발되면서 증권주들이 와르르 모였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국내에도 이런 그 이숨 투자자문 사태라든지, 이런 투자자문을 내걸고 이 일반인 투자자를 사기를 친 문제가 된 것들이 많아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별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젠가 보면은 뭐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이 아주 좋았는데 네. 특이하게 증권주만 다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따리엔 화신이라고 하는 요 이제 투자 자문회사가 이제 사기를 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대 광고, 과장 광고에서 한 달에 뭐 3배 이익을 보장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과장 광고를 해서 네.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고 그게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광고 내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원금 보장이나 수익 보장 자체가 들어가면 불법인데, 뭐 그래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참.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증권주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네.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금융당국이,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신증권이 한 280억 위안 정도 증자를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물량 압박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증권업계의 불법 행위를 요거를 이제 엄하게 감시 감독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증권주의 약세는 바로 요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영업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주가 하락이 있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금융주라든가 특히 증권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뉴스도 많이 있거든요. 향후 좀 증권주 쪽은 IPO나 이런 거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키우는데 중국의 증권회사 실력으로 모자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중국 정부의 한쪽 생각은 거대 은행들이 네. 보유한 증권 자회사, 이 회사들을 흡수합병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대 은행들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초대형 IB 만든다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군요. 근데 그것이 은행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냥 하려면 은행이 은행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회사인 이제 예를 들면 광따은행이 광따증권을 흡수합병을 해버리면 네. 은행이 라이선스를 갖게 되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마 증권주들이 이익은 무지하게 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제 페널티, 네. 그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증권주들의 수혜는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안 오른 섹터를 관심이 있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히토류 관련해서 특별히 또 컨텐츠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히토류 생산 쿼터 증가가 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히토류 쪽 그 2개 시리즈로 얘기를 드렸지만 히토류는 이것은 국가가 채굴량을 쿼터제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쿼터를 풀어주지 않으면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중국 정부가 7억 4천만 톤에서 8억 4천만 톤까지 이 쿼터를 늘려줬다는 거죠. 그만큼이 이제 그대로 매출액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히토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플러스 물량 증가까지 같이 이제 효과를 본다.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거 보면 그 정부 당국에서도 히토리 가격 좀 낮다라고 언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리 가격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지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IT 기계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토리의 생산 자체가 이것이 쿼터로 묶여 있으니까 네. 가격대들은 꼭 반도체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이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자재 수급이 글로벌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의 통제기보다는 중국 자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50.6에 그쳤다. 조금 실망스럽다. 이게 추이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림이거든요. 부터 작년 3월달 이후로 그 4월달 이후로 최저치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유는 네. 뭐냐 그러면 이게 춘절이 이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춘절 같으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정부가 춘절 이동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소비의 감소가 어떻게 보면 경기 위축을 가져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확산 국면이라는 얘기고, 네. 지금 2월달 PMI가 50.6에서 뭐 최근 9개월, 10개월 만에 최저다 이러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춘절의 샥이 끝나면 3월 달에는 이것은 바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PMI라는 구매자 지수가 이제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어떤 건지 50이 넘으면 긍정적이고 그렇죠. 50 언더면 좀 약간 부정적인 추세대라 보는데 일단 추이 자체는 좀 꺾였지만 그래도 긍정 평가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꺾인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원래 이게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춘절 때 대규모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40%에서 50%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한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2, 3일 동안 진행된 중국 관련된 경제 기사들의 헤드라인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같이 또 읽어봤습니다. 소장님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